WRNG 이번 시간에는 안전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나이스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돌봄교실 지도사의 역할 중 학생 안전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의 계획과 실시, 그리고 지도 내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나이스 초등 돌봄교실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안전지도,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 돌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시스템에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등록하는 것부터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쭉 하게 되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이스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이 숙지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실질적인 부분인 안전지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안전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돌봄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안전 점검 방법은 돌봄 전담사의 출근 일지에 전기, 화재 등의 점검 사항을 넣어서 매일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돌봄 교실 및 주변 환경을 총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안전사고를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 명찰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생의 이동 확인 및 안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반드시 명찰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들고 나는 학생들이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러 반에서 또 여러 학년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명찰 활용이 잘 지켜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저녁 돌봄, 그리고 귀가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필요한 것들이 돌봄 교실 안전 규칙을 수립해서 그 교실에 게시해 두는 거고요. 또 안전 점검표, 선생님들이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매주 1회 종합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이 교실에서 안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 또 안전대책표 같은 것들도 부착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또 소화기 사용법, 또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같은 것 등도 게시해 두어서 학생들이 언제나 눈높이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재 발생 시 대처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데요. 학기별 2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지도용 카드 등을 통해서 대처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그곳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또 초등 돌봄교실 안전 관련 정보 등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앞에 보이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안전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고 안전교육에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지도의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피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이 안전지도 활동이 활용이 되고요. 문제를 주위에 알리고 또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이 됩니다. 학교의 전 직원 교육도 필요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돌봄교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위급 상황 시에 돌봄 전담사 외에도 학교의 전 직원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 지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월 1회, 저학년 경우에는 매주 이렇게 1회 이상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고요. 대체 살해 방법에 대한 요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교육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달마다 이렇게 안전교육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2월 같은 경우에 약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OX 퀴즈로 알아봐요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것, 그렇지 말아야 될 것 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5월에서 8월 주제도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에는 이렇게 여름이기도 하고요. 여름에 가까워오기도 하고 또 식중독 예방 때문에 병균 꼼짝마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달마다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과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려보고 조사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게 되시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안전운영 길라잡이 같은 참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실내 활동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교재 교구겠죠. 학생이 사용하는 교구는 KC 마크가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교구의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또 가시, 갈라진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전한 교구를 제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문구류와 같은 경우에도 칼이나 가위, 셀로판 테이프, 위험한 것들, 또 채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 무독성인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장 실외 활동회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 공 같은 것들도 주의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 있죠. 구석진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항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 연령에 맞는 놀이기구를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정 여부, 또 파손되거나 녹슬거나 깨진 곳은 없는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를 꼼꼼히 활용해서 항상 보수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주변 위험 점검도 중요하고요.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가 달구어져서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외 운동을 이제 나갔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게 놀이 규칙을 지키도록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밖으로 많이 요즘은 나들이를 가게 되는데요.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도 역시 체험활동을 가게 되는데요. 사전 답사를 통해서 위험 요소 또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해서 선생님이 미리 계획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을 인솔하실 때 반드시 교사가 동행하는 일도 빠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체험활동 시 지켜야 될 안전사고 예방 사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게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단체로 버스로 갈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안전규칙도 철저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횡단보도 이용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안전, 규칙, 또 차례 지키기 이런 안내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또 승강기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 탈 때 안전선을 넘지 않는지, 또 손잡이를 잡는지, 신발이 끼지 않는지, 또 거기서 뛰거나 걷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놀이 빙상 활동할 때는 음식 섭취 후 바로 활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준비 운동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나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놀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또 관람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한테 방해주지 않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뛰어다니지 않는 등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개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거고요. 특히 전시된 작품, 물건을 만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를 지켜서 눈으로만 관람하는 것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귀가 안전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하셔서 귀가 시간, 또 학교 가는 곳, 귀가 방법, 또 누가 동행하는지 등 연락처 등을 기재해 둔 카드를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 시에 귀가 동의서에 의한 귀가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하에 퇴실시켜 주시고 또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하차 도우미를 동승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귀가 안전교육도 역시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스 승하차 시에 선생님들이 보실 게 이제 최종 인원 확인 반드시 필요하고요. 버스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또 차량 운행 사항은 어떤지 학부모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 인근의 경찰 지구대와 협조하여서 학생 귀가 시간 순찰도 강화하는 그런 지원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귀가 안전 지도 사례인데요. 안전 일지 작성하는 거, 또 안내장을 바탕으로 해서 요일별 귀가 일지 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 관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 퇴실이 기록되는 앱 등을 활용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돌봄 교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대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배움 지킴이 같은 분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많이 발병하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입니다.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 요령을 지도해야 되고요. 특히 손 씻기, 요즘 기침 예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번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팔꿈치로 이렇게 가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교실 내 또는 돌봄교실 근처 화장실에 학생들이 사용한 손 세정제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마스크 제공해 주시고 또 체온도 측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감염병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 증세를 잘 파악하고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확인하고 조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학교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정확히 인지해 두셔야 하고요. 또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 중에 조치할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교실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접촉이 많은 단체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걸린 학생들의 경우에 지속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 사항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보건교사가 전문인이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감염병 증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보호자와 연락하여서 즉시 귀가시키셔야 합니다. 감염병인데 학교에 그냥 데리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급처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 선생님, 돌봄 전담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또 상해 예방, 감염성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 학생의 비상연락망, 또 응급시 도움을 처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 또 응급시 처리 절차 등을 벽면에 게시해 두어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활동 나갈 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휴대용 구급 상자, 비상연락망 준비하셔야 하고, 응급 발생 상황의 발생 대비를 위해서 학부모 동의서를 준비하셔서 학교장 총괄로 하는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등도 구성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교장교감 선생님을 총괄 대책반장으로 해서 응급처치반, 상황대응반, 행정지원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예시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전담사의 경우 응급처치, 또 상황대응반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 살펴본다면 1단계에서는 응급 여부를 파악하고 119에 신고하고요. 응급처치 실행, 의료기관 후송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은 당연히 학부모한테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경과 단계에서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초기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또 경과 등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 사항을 남겨두고 그런 것들이 사후 조치 단계로 가서 학부모, 학생의 지속적인 관리로 당연히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 응급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교육 또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지키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더라도 그죠?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할 거고요.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셔서는 절대 안 될 거고요. 또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주는 것은 기도 폐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나 중요한 검사 지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주셔야 할 거고요. 또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응급 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해서 후속 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가 폐쇄되었는지, 또 의식이 없는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금 알고 계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될까? 기본 정보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발생한 위치,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알려주셔야 하고요.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의 상태, 또 주위의 위험 요소 유무라든지 또는 환자의 인원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안전에 대한 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번은 생활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돌봄 교실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칙을 결정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돌봄 교실 내에 여기서 지켜야 될 생활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실천할 수 있게 벽면에 게시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여건 상황에 따라서 돌봄 교실 이용 제한 규정을 두되 그것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 수칙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돌봄 교실 입시 시간을 잘 지키고 결석 시 미리 연락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주변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쉽지만 꼭 지켜야 될 상황이라고 보겠고요. 안전하게 생활한다. 이 부분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나갈 때는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놀이할 때 규칙을 잘 따르고 다른 친구한테 특히 피해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 생활 수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봄교실에서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결석이나 조퇴할 때 미리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보호자께서.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월 3일 이상 이용 제한 이상 이렇게 무단 불참을 하게 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규정으로 정해두되 조금은 융통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용 제한 조치 후에는 재입시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재입시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들도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문제 행위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것도 역시 월 3회 이상 반복이 된다면 학부모,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도 뭔가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한 조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와 가정을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적 생활지도 체제 구축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돌봄 전담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업무 담당 교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생님들과 담임교사, 관리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가정통신문,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학생 부모에게 필히 이런 생활 수칙이나 이용 제한 규정을 안내해서 미리 숙지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안내하고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실에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생활지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 내용을 일지에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이거를 업무 담당 교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문제 행동 학생에 관한 사항을 담임 교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담임 교사나 관리자들은 학부모 및 상담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력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또 이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또 미리 사전에 예방에 대한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덜 생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 생활지도 실시 방법인데요. 학생에 대한 직접적 체벌 이런 것들은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교육적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학생의 징계 등에 대한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성범죄, 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호하시고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에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돌봄 지도사의 의무이고요. 이것을 위반하셨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얼마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법에 또 저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것들도 법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보통 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학대 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 신고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인지하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긍정적으로 내용으로 가서 기본생활 습관 내용부터 이제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생활은 일단 참여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돌봄교실 외에 다른 교실에 출입하게 되면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도에 잘 따르고 개인 행동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댓말 사용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 이런 것들도 약속으로 정해놓고 기본생활 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관계도 중요합니다. 놀이활동 학습 때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거나 배려하는 것들, 또 물건 소중하게 다루고 친구와 나누어서 사용하는 공동 규칙을 지키는 것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습관으로 잘 몸에 뵐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 및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사용한 것은 잘 정리정돈하고 자기 물건도 가지런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 이 닦기, 쓰레기 정리하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위생과 정리정돈이 잘 이루어진 돌봄 교실이 되도록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 폭력입니다.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폭력 행동 또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더 잘 인지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체적, 언어적, 행동적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 뭔가 특이한 징후가 없는지 잘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특이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학생과 대화 또는 신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담임 선생님보다 방과 후 반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냐면요. 놀이할 때 술래를 하거나 굳은 일을 많이 하는 학생이 피해 학생의 경우 되게 많고요. 단체 활동할 때 함께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거나 혼자 놀거나 또 자주 울거나 심하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돌봄 교실에 오기 싫어요 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도 어떤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많이 고함 지르고 친구에게 장난을 건다든지 마음대로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가해 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무시하고 장난치고 짓궂게 굴거나 아니면 좋은 물건을 많이 남들 걸 뺏었겠죠. 그리고 자기 건 것처럼 남의 물건을 막 쓰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의 경우, 아까는 폭력 행동이었고요. 아동 학대의 경우에 다양한 양상의 징후가 나타내고 이를 근거로 사안 발생을 초기 감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꼭 이거 아동학대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폭력에 대한 가해 피해 학생이 있었다면 이번엔 아동학대는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이런 징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징후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말수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셔야 하고요. 정서적인 징후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울 때 공포를 보이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적 징후도 나타납니다. 오히려 본인이 난폭해진다든지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조숙한 어떤 성지식을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 나이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대상 아동의 행동적 징후임을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정서 상태를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방 활동들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따돌리지 않기, 괴롭히지 않기, 짓궂은 장난하지 않기, 폭언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주기적인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아까처럼 전담사, 담당교사, 담임교사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폭력, 아동학대 증상을 발견하거나 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아는 것, 대처법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 교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이스 초등 돌봄 교실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방침은 돌봄 교실 연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나이스에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요. 운영 계획 또 지원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불필요한 업무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업무 담당자 또 돌봄 전담사 업무를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확인하기도 편하고 기본 정보를 잘 확인해서 이걸 신청하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 교실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익자 부당 경비 관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소한 내용들에 대한 관리도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운영, 신청 현황 등을 통계 자료로 또 자동 집계해서 전송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돌봄교실 신청 시에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기존 오프라인 접수와 병행해서 온라인 서류를 검토하고 돌봄 대상 학생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정 정보, 신청 정보 확인하여서 입학 이후에 생성된 어떤 학적과 매칭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교실 서류 접수, 배정 현황 이런 것들이 학부모에게 SMS로 이렇게 발송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예시 이렇게 보시면 계획 심의하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한 2월쯤에 정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절차 등을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의 돌봄교실 입퇴시 확인하거나 퇴실 시간, 동행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에 접근하셔서 여러 가지 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그 관리를 이제 실시하시게 되는데요. 학교용으로 이렇게 배정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통계관리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보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돌봄교실 신청 시에 예시를 드릴 수 있겠고요. 접속하실 때 업무 포탈에 이렇게 접속하시고 업무 메뉴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실 관리로 들어가셔서 운영하시고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관리 및 등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어떤 업무보다 여기 이제 등록해 두시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이건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 시간표 관리, 아마 메뉴 보시면 어떻게 입력하시는지는 지금 선생님들의 지금 갖고 계시는 개인 역량으로는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 나이스에 대한 것들은 안내 자료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학생 지도 관리에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지도 그리고 안전지도 그리고 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학습하셔서 너무 많은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 교실 지도사의 역할 1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봄 교실 지도사의 역할 2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